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누가 보느냐 라는 주제, 그걸 원래는 무주택자와 그 집 없는 실수요자를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그 가점제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 가점제대로 하려면 돈이 있고 40대 중반이 넘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젊은 친구들 못 사는 이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9월 19일 날 발표된 자료고요. 서울, 분당 등 투기 과외지구에서 3억 이상 집 살 땐 자금 출처 밝혀야 이르면 26일부터 시행 편법 증여 차단될 듯. 자, 19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투기 수요 억제하고 편법 증여 막고 갭 투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곽 대표님 먼저 좀 풀어주시죠. 이게 이제 파리 대책에서 나온 내용이죠. 네. 이제 3억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된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앞으로 뭐 구체적인 그 시안이 나오겠지만은 뭐 예금은 어디에서 나왔고 얼마를 했고 뭐 또 대출은 어디서 얼마를 받았고 사채도 들어가더라고요. 예, 또 뭐 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걸 팔았는지 네. 뭐 이런 것도 밝혀야 되고 네. 또 예를 들면 자녀 명의로 살 때는 이 자녀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뭐 네. 이런 걸 다 밝히라는 건데, 근데 이제 3억 이상이라면은 뭐 대부분의 집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서울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갈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예. 대부분 뭐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집 살 때는 이걸 다 밝히고 사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뭐 본인이 살 때 구입 자금에 대한 출처는 네. 있지요, 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크게 나눠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살 때 예. 자녀 명의로 구입할 텐데, 예. 최근에 보면 자녀 명의의 구입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많았었어요. 증여죠. 자금을 증여해서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증여하지 않고 또 뭐 자녀들 중에서도 좀 뭐 소득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 형태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전세를 끼고 구입을 하는, 그래서 초기 실투자 자금을 줄이는 그런 갭 투자. 지금은 그거는 여기는 빠지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아니 제 얘기는 예를 들어 대출을 전세를 끼고 5천만 원 합법적인 증여를 해서 소형주택을 샀을 때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그거는 여기 들어가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요 내용에는 일단 3억 이상 되면은 뭐 임대사업이든 뭐든 구입하는 자금 출처가 어디냐 그걸 밝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4억짜리 집을 3억을 전세를 끼고 1억을 뭐 실투자금 해서 대출이든 뭐 받아서 했다 그러면은 그 1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난 돈인가를 밝히라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제일 겁먹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 좀 돈의 성격이 통장에는 있긴 있지만은 그 돈이 조금 구린 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뭐 그 자금 자체가 뭐 약간의 탈세가 있었다든가 뭐 탈세라는 게 명백한 탈세가 아니고 그렇죠. 뭐 약간의 편법이 있었다든가 그러면은 그 자금을 타고 들어와서 추적당할까봐 구입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 다주택자 중에서는 이렇게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억제가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이렇게 뭐 시행령 통과 안 시키고요. 국세청 직원들만 지금 2배로 만들면 지금 우리나라 슈퍼컴퓨터가요. 이 자금 루트를 다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 잡는 거지. 걸린 사람이 속된 말로 재수없어 걸렸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니, 파리 대책 내용에도 비슷한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주택자에 대한 뭐 세무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엄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이 위축돼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이제 이렇게 또 이거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일정한 뭐 시군구청에다가 양식을 만들어 놓고 아예 새로운 부처건 뭐 주택가에서 받건 신고를 따로 받겠다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관한 법률 시행령이니까. 그러니까 거래 신고를 받을 때
양식을 만들어서 이런 내용의 그 자금 출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받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위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정부가 원하는 게 주택 시장, 주거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막연한 그 참여정부 때의 트라우마, 우리는 참여정부하고는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그냥 무조건 시장과 맞대응 해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건지 이런 강성인지 종이 안 잡힐 정도 지금 다방면으로 그 규제 일변도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서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다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썼던 집값 안정화 대책의 내용들 중에서 이번 8.2 대책의 내용에 보면은 내용적으로 한 80% 이상 나올 건 다 나왔어요. 그렇죠. 거의 85% 정도는 나왔다고. 근데 남은 게 뭐 있죠? 보유세 문제하고. 그렇죠. 이제 보유세 문제하고 그다음에 세금 뭐 취득세를 더 높인다거나 종부세를 더 높인다거나 세금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정도의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글쎄 뭐 여기에서 더 나간다면은 아예 요즘 뭐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주택 구입 후에 뭐 3년 내지 5년 거래 금지 맞아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글쎄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값을 잡으려고만 들면은 정부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근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속상하고 지금 토론을 하는 근데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간 태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값은 잡으려면 잡을 수 그렇죠. 있는데 만약 그래서 집값이 잡힌다면 그래서 땅값이 잡힌다면 그 다음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집값이라는 게 균형선에서 어떤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고 있다가 그 가격을 확 잡는 순간 폭락으로 가요. 폭락으로 가는 순간 자산 디플레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집이라든가 땅을 그 담보대출 받은 것들 금융권에 또 큰 혼란이 이런 것들은 다 담보 가치가 이제 폭락한 거니까 예.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거죠. 그건 뭐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예 경제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모를까요, 정부에서? 알지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그만큼 지금 이 집값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에너지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해가지고는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면 제가 볼 때 좀 이렇게 심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일시적으로는 뭐 보합세이고 또 어떤 지역별로는 뭐 8.2 대책 이전 가격으로 거래도 일어나지만 맞아요. 아마 이번 뭐 양도세 중과세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된다면은 연말 연초에는 상당 부분 뭐 급락 또는 폭락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이게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예전에 IMF 때 그랬잖아요. 속된 말로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돈 대접받고 쓴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자산가들만 훨씬 더 유리해지는 어떤 아주 단순한 논리로 봤을 때 그렇죠.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은 뭐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이러면은 집 없는 사람들이 그 집을 살 것 같지만은 못 사죠. 실제로 그때는 돈이 금값이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돈이 없어요. 서민들은. 그러면 결국은 그런 거를 싸게 줍는 사람들은 현금이 확보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8.2 대책 이전에 계속 강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추석 전까지는 팔 수 있으니까 팔아서 현금 확보해라. 이게 제 강의의 주제예요. 지금은. 아마 연말 가면은 제 얘기가 상당히 소중하게 와닿을 겁니다. 그렇죠. 이럴수록 캐시플로우와 현금 흐름을 중시해갖고 있을 기회에 대비하는 게 투자의 아주 기본 패턴이고 기본일 것 같아요. 그죠? 물론입니다. 시장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기 기능에 의해서 이제 가는데 이거 보면은 우리가 시장 가격을 아예 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외부 요인, 독립 변수 이런 거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이 가격 자체를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이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시장 실패죠.
정책의 부작용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소득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득이라는 거는 임금 시장의 시장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소득 자체를 인위적으로 높여주겠다, 뭐 최저임금을 시급을 높여주겠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적용을 해보면은 결국은 임금이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높아지는 임금을 통해서 그 임금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시장 참여자 업체들이 퇴출돼요. 그렇죠. 또 그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결국 퇴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이 낮아지는 결국 말하자면 임금을 높이려고 소득을 높이려는 정책의 결과는 임금이나 소득을 낮추게 되고요. 이 주택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은 주택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그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꾸 아까 저희가 방송에서 저희가 그 경제방송에서 MC 볼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출연했던 그 두성규 박사 아시죠? 두 박사님이 한 얘기가 정책에서 자꾸 이데올로기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전 100번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그 정책 수석하셨던 이정호 실장이 칼럼을 쓴 걸 저희가 봤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거 아니다. 그런데 마지막 방점은 활용 점정은 보유세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두려워하지 말고 보유세 인상해라. 이런 칼럼을 쓰셨어요. 아 그래요? 못 봤는데. 근데 그 라인에 관련 그 라인들 흔히 말하는 그쪽 참여정부 때 다 우월적인 어떤 그런 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딱 하나 트라우마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는 이런 트라우마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뭐 욕하는 거 하니까 뭐 잡혀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대표님은 그때 참여정부 여러 가지 종부세 때도 그렇고 정부 정책에 회의도 하셨죠? 네, 뭐 그래서 정부 정책을 뭐 그렇게 잘못돼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불가피한 측면도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과도한 규제로 갈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극단적 결과를 하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했을 때 뭐 아주 과소 공급으로 인해서 뭐 임대료라든가 매매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견디질 못하고 시장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폭락하는. 그래서 중간으로 못 가는. 그래서 사실 이게 정책의 목표라는 게 집값이 동결돼야 된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똑같이 가야 된다는 아니에요. 아니죠. 사실은 물가가 상승하는 정도로 집값을 잡아주면은 정부 당사 얘기는 그렇게 해요. 그 정도가 적정한 건데 지금 사실 보면은 물가 상승률하고 지난 30년간 집값 상승률은 비슷해요. 사실 정책적으로 뭐 정권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잘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과도한 규제 이후에는 또 집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거든요. 역설적이죠, 참.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제 얘기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이 역설이 한두 마디로 이렇게 뭐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저랑 한 100번만 찍자고요. 제가 다 끄집어낼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역사랑 과거랑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유명한 그 서양학자 얘기했죠. 그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반복되거든요. 반복되고 조금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복이 돼서 우리가 거기서 해안을 갖고 좋은 대응책을 찾고자 할 때 역사적인 어떤 소양이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곽창석 대표 모시고 제가 아주 잘 뽑아갖고 여러분께 좋은 소식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진우의 돈 버는 부동산 오늘 4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